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설 연휴 첫날 함께하는 제주 포커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익태입니다. 지혜와 신중함, 변화와 적응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외지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주에 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제주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철학자이자 교육자로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시는 김상봉 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철학의 경계를 넘어 실천적 지식인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꾸준한 목소리를 내오신 분이죠. 김 교수님은 제주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주의 슬픈 역사인 4.3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충분히 해드린 건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언제부터 제주에 정착하신 겁니까? 이번에는 그 8월 말에 제주에 왔는데요. 지난해 여름이요? 예. 예. 그 마지막 주에 8월 마지막 주에 와서 한림에 지금 자리를 잡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워낙은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예. 2012년 9월부터 제가 연구년을 얻어서 모슬포 상모리의 어느 농가 밭거리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1년을 지내면서 이 주인 네 분과 정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7년을 같은 집에서 그냥 쭉 제가 가능할 때는 늘 제주에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에 모슬포에 계시고 지금은 한림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네. 한림은 예. 또 다른 인연으로 계신 거예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제주에서 계속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물러 앉으시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밭거리에서 머물기에는 조금 그 협소하기도 하고 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집을 새로 지으셨어요. 옛집을 허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곳에 소개를 받아서 예, 이번에는 한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좀 얘기 중에 하나가 제주도민이 좀 텃세가 심하다. 뭐 어느 지역마다 뭐 텃세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만 예. 어쨌든 배타적인 좀 정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예. 직접 느껴보신 건 어떻습니까? 그 제가 제주 분들이 텃세가 심하다고 느꼈으면 7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다시 오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단히 고맙게도 저는 제주에서 그 토박이 분들로부터 그런 텃세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네. 도리어 저는 제주 분들의 정서에 대해서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제주 분들이 근원적으로 깊은 슬픔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슬픔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침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타인에 대한 거리로도 나타나겠죠. 네.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의 따뜻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깊은 슬픔이 따뜻함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예. 타인에 대한 그 어떤 그 거리감 또는 그 어떤 약간의 어떤 배타적인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굉장한 어떤 따뜻함 또는 뜨거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감사를 아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정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타인의 호의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감응하고 또 그 호의가 진실한 것일 때 진정한 감사를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모슬포에 이제 왔을 때 송악도서관 입구 내거리에 보면 유명한 그 문영순 서장의 공덕비가 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공덕비는 48년 문영순 서장 덕분에 목숨을 구한 청년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노인이 되어서 세운 거더라고요. 네. 저는 그 비석 앞에 설 때마다 문영순 서장의 선행에도 감동받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온 모슬포 사람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한테 신세를 지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4.3의 광풍 속에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을 또 어지러운 시대의 우연한 요행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오다가 기어이 공덕비를 세운 그 마음이 저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그 문영순 서장의 선행에 대해 많이 관심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거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도민들에 또 주목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제주에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 소망으로 그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새 학문 공동체 문을 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공부를 위해서 제주에 왔죠. 하지만 뭐 제 공부가 가능한 한에서 이제 그 세상을 이롭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제주에서 학자로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것이 제주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저처럼 나이 든 학자가 또 한계도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보다는 젊은 학자들이 제주에 많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능력이 된다면 유능한 젊은 학자들이 제주에 모여서 학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도 차원에서 훌륭한 학자들 또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 농어촌 마을에 많은 빈집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도가 인수해서 학자나 예술가들이 이주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다면 저처럼 제주에 살면서 학문이나 예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고 그런 학자들이 많이 제주에 모여서 서로 교류하면서 학문적,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게 제주의 또 다른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와 예술가들이 제주의 둥지를 들고 살면서 학문과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미래의 또 다른 한강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할 수 있지 않을까 제주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젊은 예술가들 학자들이 제주에 정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신철주 북제주 군수가 20세기에 한경면 저지리에 예술인 마을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예술인들이 주로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실 그런 뭐 깡촌에 그런 중산간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뭔 예술인 마을이냐 했는데 사실 지금 가보면 저도 깜짝 놀라서 최근에 가봤는데 미술 전시회가 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회를 보러 모여드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좋던데 그런 형태의 학자 마을 같은 거라도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공부를 위해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때가 2012년 연구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제주가 참 철학자의 이상적인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철학적 사고를 촉진합니까? 이 제주의 환경이나 문화가? 그렇죠.
두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철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고독이죠. 네. 근데 제주는 섬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외롭고 고독한 섬입니다. 그 점에서 철학자에게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철학이 고독하기만 하고 스스로 유폐되어 있기만 하다면 이제 현실과 유리된 철학이 될 수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과 늘 만나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이제 진리가 뭐냐라고 묻고 또 내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묻는 학문인데 약간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진리는 오직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만해 한용운 시인은 이런 이치를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에서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고 또 같은 생각을 함석헌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눈물의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의미, 현실의 비극 또는 나와 세계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순수한 슬픔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정직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주는 슬픔의 섬인데요.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슬픔이 켜켜이 쌓여 있는 섬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주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는 섬이고 가장 깊은 어떤 현실의 진실과 만나게 하는 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슬픔의 사실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4.3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사실 교수님이 2019년에 낸 논문 폭력과 윤리 4.3을 생각함 아주 저는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 무장대와 토벌 때 폭력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셨던데 폭력이 정당성은 없는 겁니까? 폭력도 어쨌든 정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동학 농민 전쟁 이래 5.18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중 항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의 전통도 있지만 무기를 들고 폭력적으로 저항했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한말의 의병 전쟁과 식민지 시대의 독립투쟁은 물론이거니와 5.18도 무장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총을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장항쟁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윤리적인 엄격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즉 폭력에도 윤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만 그 항쟁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폭력에 저항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국가폭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정당한 저항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폭동이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뭐 최근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뭐 서부지방법원에 난동을 부리는 것 그건 사실 뭐 그렇습니다. 한눈에 보면 직관적으로 저건 폭력이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그러니까 말은 아무리 국민 저항권이라 포장한다고 해도. 근데 이 4.3에서 어쨌든 국가 폭력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고 많은 사실이 이제 우리가 사실을 드러냈는데 사실 무장대의 폭력은 민중항쟁 그동안 역사적인 민중항쟁의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재평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이게 이분법적 접근일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당시 민간인의 고통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1947년 3.1절 발포 사건 이후로 48년 4.3 봉기 전까지 한 1년의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와서 엄청난 횡포를 벌였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숨지고 고문치사당하고 죄 없는 2,500명이 체포당하고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정당한 반응이다. 자위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 당시 처음에 뿌려졌던 유인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탄압이면 항쟁이다. 라고 하는 원칙은 언제나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특히 제주에서 그 육지 권력 그 당시 미군정과
그 경찰의 폭력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제주도민들을 몰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무장을 해서 그 봉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할 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국가 폭력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정당하게 저항해서 무기를 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상기시켜 드렸던 건데요. 아까 그 폭력에도 윤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그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저는 당시 민간인의 고통과 피해를 공정하게 설명하고 또 궁극적으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쪽의 폭력을 모두 공정하게 비판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4.3 첫날 무장대가 봉기했을 때 애월 구원마을의 우익 인사였던 문영백의 집을 습격했는데 네. 정작 표적이 되었던 문영백과 그의 아내는 도망쳤고요. 잠결에 끌려 나온 14살과 10살짜리 딸들이 낫과 죽창으로 살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비하면 무장대의 학살은 그 수에 있어서는 훨씬 적죠, 당연히.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경에 의한 사망은 86.1%라고 되어 있고요. 무장대에 의한 사망은 13.9%, 약 14%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수치가 1764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네. 밝혀진 통계만 가지고 볼 때 이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이런 세상인 전 세계니까. 그럼요. 예. 게다가 그 학살의 방식을 보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학살한 경우도 많았고요. 이른바 대살에 이르기까지 군경의 학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엄연히 주어진 사실인데 마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처럼 감추거나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기 시작하면 군경의 관점에서 4.3을 서술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시의 민간인 학살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경에 의한 학살이든 무장대에 의한 학살이든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익 인사에 대한 증오심이 10살짜리 딸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군경이 증오심에 눈이 멀어서 조천에서 학살극을 벌인 것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우리가 이제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성찰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고 언제라도 좌우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서 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제2, 제3의 4.3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체가 부활했다는 것은 알려진 일인데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밉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해방공간의 폭력적 좌우 대립 상황으로 퇴행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장대에 의한 학살이든 토벌대에 의한 학살이든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역사에 대한 어떤 판단에서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상봉 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대담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응원봉 집회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응원봉 집회와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하고 기자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법원에까지 난입하는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폭력의 윤리성. 그렇습니다. 그 응원봉 집회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동학 농민 전쟁이나 5.18 민주화 운동과 비교해서 제주 4.3이 무장 항쟁의 윤리성으로부터 일탈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건데 예. 그러면 도대체 왜 4.3이 그런 분명히 민중항쟁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일탈이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말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할 수도 없는 물음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면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4.3은 일단 제주도의 그 민중항쟁의 전통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전통에서 이제 나온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저는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예전부터 육지의 지배 권력, 국가 권력의 수탈이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넘었을 때 제주도민들은 폭력적으로 봉기했던 전통이 있죠. 마치 태풍이 무차별하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그렇게 터져나온 민중의 분노는 육지의 지배 세력에게 부역했던 제주도민들에게로 향했던 거지요. 예를 들어 이른바 이재수의 난이라고 불렸던 신축 밀란 때도 300여 명의 천주교인들이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공격이 그 자체로서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기하지 않고서는 달리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런 밀란은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일이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주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봉기할 때 장도로 앞장섰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봉기를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죽고 죽이는 유혈 사태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겪는 질곡을 폭로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전체를 대신한 희생이기도 했죠. 저는 4.3도 처음에는 그런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해방 이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7년 말까지 제주도에 세려놨던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던 미군정 지배하의 폭압적 상황은 제주도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태풍과도 같은 유혈 사태를 통해 봉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라고 생각되죠. 그런 상황에서 48년 4월 3일에 봉기가 일어나고 무고한 인명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해되기도 했지만 네. 만약 4월 28일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의 평화협상이 그대로 지켜졌더라면 그 이후 4.3의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수습이 되었겠죠. 그런데 5월 1일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오라리 방화 사건을 기점으로 평화협상이 파기되고 그 후 무장대도 무차별한 폭력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재수와는 달리 봉기를 일으켰던 김달삼은 그해 8월에 아예 북한의 해주로 떠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때 김달삼이 그 과거의 민중항쟁의 전통에 따라서 본인의 생명을 거기다 바쳤으면 그렇죠. 사실은 또 달랐겠죠. 극단의 상황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4.3이라고 하는 미증류의 비극에 대해서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은 미군정과 그에 부역했던 군경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육지 원력은 제주에서 봉기가 일어날 경우에 장두와 주모자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선에서 밀란을 수습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덕정 앞에 효소해가지고 네. 그런 걸로 끝냈죠.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왕조시대의 국가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4.3이라는 미증류의 비극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미국과 이승만에게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좀 별개로 항쟁이 그러면 왜 윤리성으로부터 이탈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미국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겠죠. 예.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동학 이후 3.1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초창기 민중항쟁은 다른 나라와 달리 매우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진보운동이 유물론에 입각하고 있었고 또 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데 반해 우리의 근현대 민중운동은 혁명적 열정과 종교적 영성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네.
동학이야 너무 잘 알려진 대로 새로운 종교운동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던 안중근은 독실한 천주교인이었고 예. 또 3.1운동의 상징인 만해 한용운은 승려였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당시의 항쟁에는 무장항쟁의 경우에도 깊은 영성이 있었고 고매한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이런 항쟁의 전통이 끊어지죠.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함께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공산주의 운동은 우리의 독립투쟁의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보수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이에 치명적인 불화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 불화를 해소하려 했던 마지막 시도가 신간회였습니다. 그러나 신간회가 해산된 뒤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다시는 접점을 찾지 못했죠. 네. 함석헌이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요. 좌익 학생들이 밤중에 기숙사를 습격해서 그들이 우익이라고 간주한 학생과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일이 있었을 정도로 좌우 대립이 그 당시에 심각했는데요. 함석헌은 그 당시 어떤 학생이 자기를 때리는지 알게 되면 교단에서 평상심을 가지고 그 학생을 볼 수 없을 것을 염려해서 눈을 감고 맞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다른 주제와 함께 못다한 사삼 얘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상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